내 아내와 세입자들입니다. 나는 복도 가운데에 있는 우윳빛 유리문을 가볍게 두드렸다. 거실 문에서 한 걸음쯤 떨어진 곳이었다. 그곳에는 간호사가 살고 있어요. 당신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지만요. 어쨌든 당신은 그 사람을 만날 기회가 없을 겁니다. 그녀는 여기에서 잠만 잘 뿐이요. 항상 오는 것도 아니니까요. 나는 오스카가 간호사라는 말을 듣고 놀랐다고는 말하고 싶지 않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을 뿐 나머지 방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물으려 하지 않고 목욕통이 붙은 그의 방 위치를 확인했다. 방은 오른쪽에 있었는데 복도 막다른 곳에 문이 있었다. 차에 들르는 내 옷옷의 접은 옷깃을 가볍게 찌르면서 말했다. 방에서 밥을 지어도 괜찮아요. 알코올 램프를 가지고 있음 말입니다. 부엌도 이따금 사용하고요. 다만 화덕이 당신한테는 약간 높지 않을 건지. 이것이 그가 오스카의 키를 언급한 최초의 말이었다. 그는 미술대학의 추천장을 쭉 훑어보았는데 이 추천장은 역시 나름의 효력을 발휘했다. 학장 로이저 교수의 서명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가 주의하라고 일러주는 일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했고 부엌이 내 방 왼쪽 옆에 있다는 점을 기억했으며 세탁물은 다른 데서 빨겠다고 약속했다. 김이 올라 욕실 벽지가 상할까봐 그가 두려워한 탓도 있지만 내가 얼마쯤 확신을 가지고 약속할 수 있었던 것은 마리아가 내 속옷을 빨아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제 내가 이 집을 나가 짐을 가져오고 전입신고서에 글을 적어 넣을 차례였다. 그러나 오스카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오스카는 그 집을 떠날 수 없었다. 그는 별 이유도 없이 미래의 집주인에게 화장실이 어딘지 가르쳐 달라고 말했다. 상대는 전쟁 때부터 전우에 걸친 수년간을 생각나게 하는 합판으로 만든 문을 엄지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오스카가 화장실을 이용하려는 기색을 보이자 얼굴의 비누 거품이 말라붙어 근질근질한 모양인 차에 들러가 그곳 스위치를 탁 하고 넣어서 전등을 켜주었다. 안에 들어가자 나는 화가 났다. 오스카는 전혀 욕구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도 버티고 기다리는 동안에 찔끔 물을 낼 수가 있었다. 방광의 압력이 작은 데다가 나무로 된 변기의 걸터앉는 태에 내가 너무 가까이 위치한 탓도 있어 나로서는 이 나무 태와 좁은 바닥의 타일을 적시지 않고 보리를 보기가 어려웠다. 내 손수건은 오래 사용해서 다른 태 위의 젖은 자국을 닦아내고 오스카의 신바닥은 운나쁘게 타일에 떨어진 두세 방울을 문질러 없애야 했다. 얼굴의 비누 거품이 말라붙어 불쾌할 터인데도 차에 들르는 내가 화장실에 들어가 있는 동안 송골도 더물도 찾지 않고 그대로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아마 나한테 열중해 있었으리라. 묘한 사람이군. 계약도 맺기 전에 화장실에 가다니 말이야. 차디찬 부스럼 딱지처럼 된 면도용 브러쉬를 손에 든 채 그는 나에게 다가왔다. 틀림없이 무슨 농담을 할 셈이었으리라. 하지만 결국 더 이상 나에게 상관하지 않고 현관문을 열어주었다. 오스카는 고슴도치 옆을 빠져나와 고슴도치를 잠깐 훔쳐보면서 바깥 계단으로 물러났는데 그때 나는 화장실 문이 부엌문과
그 우윳빛 유리문 중간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리고 그 우윳빛 유리문 뒤에서는 때때로, 즉 불규칙적으로 한 간호사가 밤잠을 자고 있었던 것이다. 오스카가 오후 늦게 마돈나 화가 라스콜리니코프의 선물인 새 양철복을 붙들어 맨 짐을 들고 다시 차이들러 집의 초인종을 눌러 전입신고서를 흔들어 보이자 그동안의 발도 물론 닦았겠지만 깨끗이 면도한 고슴도치가 나를 차이들러 집 안 거실로 맞아들였다. 거실에선 꺼진 엽관련 연기 냄새가 났다. 몇 번이나 불을 붙인 엽관련 냄새였다. 게다가 방구석에 뭉쳐서 쌓아 올려놓은 갓빛 사변은 여러 장의 융단이 내뿜는 냄새도 섞여 있었다. 또 낡은 달력 냄새도 났다. 그러나 달력은 하나도 눈에 띄지 않았다. 알고 보니 달력 냄새라고 생각한 것은 융단 냄새였다. 기묘하게도 푹신한 가죽 의자에선 냄새가 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실망했다. 지금까지 가죽 의자에 앉아본 적이 없지만 그러면서도 오스카는 의자 가죽은 냄새가 나는 법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차이들러 집안의 소파나 의자 가죽을 인조피혁으로 의심했다. 훗날 밝혀진 바에 따르면 진짜 가죽으로 만든 이 매끄럽고 냄새가 없는 안락 의자 중 하나에 차이들러 부인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활동적으로 보이는 몸에 꼭 맞는 회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치마가 무릎 위까지 올라가 손가락 3개만큼만큼 속옷이 내다 보였다. 그녀는 올라간 옷을 고치지도 않았으며 오스카가 느낀 바로는 울어서 눈이 부어 있었으므로 나는 자기소개를 하고 인사하는 것을 삼갔다. 나는 말없이 머리를 숙였다가 들면서 바로 차이들러 쪽으로 돌아섰다. 이 사나이가 엄지손가락의 움직임과 짧은 헛기침으로 그의 아내에게 미리 나를 소개했던 것이다. 그 방은 크고 정사각형이었다. 집 앞에 서 있는 밤남과 방을 침침하게 했는데 그 그림자의 상태에 따라서 방이 커 보이기도 하고 작아 보이기도 했다. 나는 짐가방과 북을 문 옆에 놓고 전입신고서를 손에 들고서 창과 창 사이에 서 있는 차이들레에게 다가갔다. 오스카에겐 자신의 발소리를 들리지 않았다. 그것은 그가 나중에 세어봤는데 내장의 흉단 위를 걸었기 때문이다. 내장의 흉단이 크기 순으로 밑에서부터 겹쳐져 있었는데 술이 달리거나 안 달린 각기 다른 빛깔의 끝단들이 화려한 계단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 맨 아래쪽 계단은 젓갈색으로 벽 바로 가까이서 시작되고 있었다. 녹색에 가까운 그 다음 계단은 묵직한 찬장과 세트로 갖추어진 술잔들로 가득 찬 유리 진열장과 넓적한 부부 침대 등의 가구들 밑에 대부분 감추어져 있었다. 세 번째 용단은 푸른 빛으로 문의가 들어있는데 이 끝단은 구석에서 구석까지 방해받는 일 없이 일직선으로 달리고 있었다. 네 번째 용단은 붉은 포도주 빛깔의 비로드 용단으로 이것에는 임무가 주어져 있었다. 바로 방수포를 씌운 접이식 둥근 테이블과
금속 대갈못을 잘 박은 가죽 쿠션 의자의 네 다리를 받치는 일이었다. 그 밖에도 본디 벽걸이가 아닌 융단이 몇 장이나 벽에 걸려 있었고 또 둥글게 말아서 구석에 쌓아놓은 융단도 있었으므로 오스카는 이렇게 추측했다. 이 고슴도치는 통화개혁 전에는 융단을 팔고 있었는데 개혁 후에는 팔리지 않아 그대로 갖고 있는 거라고. 창이 있는 벽에는 동양적인 융단 사이에 요일한 그림이 걸려 있었다. 재상 비스마르크의 초상화를 유리 액자에다 넣은 것이다. 고슴도치는 가죽 안락 의자에 파묻혀 재상 밑에 앉아 있었는데 그 재상과 친척 같은 요사성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내 손에서 전입신고서를 받아 그 공식 서류의 양면을 주의 깊게 그리고 초조하게 살피고 있었는데 이때 그의 아내가 뭐 잘못된 거라도 있느냐고 속삭이자 그의 화가 폭발했다. 화를 내자 그는 더욱더 철을 재상을 담게 됐다. 의자가 그를 뱉어냈다. 내장의 융단 위에 선 그는 신고서를 옆에 놓고 그의 뺨과 조끼를 공기로 부풀리는가 싶더니 단숨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융단 위로 옮겨가서 어느새 바느질을 시작한 아내에게 갑자기 퍼부어댔다. 묻지도 않았는데 종알거린 사람이 어디 있어? 쓸데없는 소리나 하고 그냥 내 말대로 하고 있으란 말이야. 더 이상 이러쿵저러쿵 하지 마. 차에 들러 부인은 꿈쩍도 않고 한마디 말도 없이 바느질을 계속할 뿐이어서 어쩔 바를 모르고 융단 위를 왔다 갔다 하는 이 고슴도치는 어떻게든 우라를 풀어야 했다. 그는 단숨에 유리 천장 앞까지 달려가 덜커덕덜커덕 소리내면서 그것을 열더니 손가락을 벌려 8개의 술잔을 조심스럽게 붙잡아서 손에 가득 쥔 것을 다치지 않게 천장 밖으로 꺼냈다. 살금살금 걸어서 솜씨를 보여 7명의 손님을 접대하려는 주인처럼 녹색 타일을 붙인 난로로 다가간 순간 갑자기 지금까지 신중함은 다 집어치우고 깨지기 쉬운 그 운반물을 차가운 주철 난로의 문을 향해서 내던졌다. 놀랍게도 고슴도치는 이 장면에서 목표물을 겨냥하는 일만 또 상당히 어려웠을 터인데 한편으로 그의 아내가 일어나 오른쪽 창가로 가서 바늘의 실을 꿰려고 하는 것을 안경 너머로 정확히 보고 있었다. 그가 유리컵을 전부 깨뜨려 버린 1초 뒤에 그녀도 침착한 손놀림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그 어려운 일에 성공했다. 차에 들러 부인은 아직도 온기가 남아있는 안락의자로 돌아가서 또다시 조심성 없이 앉았기 때문에 치마가 조금 전과 같이 올라가 손가락 3개 폭만큼의 속옷이 선명한 분홍빛을 드러내 보였다. 고슴도치는 그의 아내가 창가로 가서 실을 꿰고 다시 의자에 돌아갈 때까지의 과정을 심술 굳으면서도 체념한 듯한 시선으로 쭉 관찰하고 있었다. 그녀가 의자에 앉은 순간 그는 난로 뒤로 손을 뻗어 쓰레받기와 비를 찾아내어 유리 조각을 쓸어 모아서 신문지 위에 옮기려고 했다. 그 신문지는 입이 절반쯤이나 술잔 파편으로 채워져 있어서 3번째 화가 폭발해 또 술잔을 깨뜨리더라도 더 이상 담을 여지가 없을 듯 했다. 그런데 오스카가 이 요리를 파괴하는 고슴도치로부터 자신을, 즉 오랫동안 노래로 요리를 부숴온 오스카의 모습을 확인했으리라고 독자 여러분이 상상하더라도 나로서는 그것이 오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옛날엔 나도
분노를 유리 파편으로 바꾸기를 즐겼었다. 그렇지만 그 무렵 내가 쓰레받기와 비를 잡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차이들러는 자신의 노여움의 부스러기들을 치워버리고 안락의자로 돌아갔다. 오스카가 그에게 다시 한번 신고서를 건네주었다. 조금 전에 고슴도치가 두 손을 유리 찬장 속에 집어넣을 때 부득이 떨어뜨린 것이었다. 차이들러는 신고서에 서명한 다음 내게 주의를 주었다. 이 집에서는 규율을 지키면서 지내야 한다. 안 그러면 아마 좋지 않을 거다. 자기는 15년 전부터 이발기 판매원으로 활동했으니까. 그러고는 내게 물었다. 이발기가 뭔지 잘 알겠죠? 오스카는 이발기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었으므로 방의 공기를 가르며 손짓으로 신용을 해보였다. 그것을 보고 차이들러는 내가 이발기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있다고 짐작한 모양이다. 브러쉬처럼 단정하게 깎은 그의 머리는 판매원으로서 안성맞춤이었다. 그는 나에게 자기 일정표를 설명하고 나자 그는 항상 일주일간 여행하고 나서 이틀은 집에서 쉰다고 했다. 오스카에 대한 모든 흥미를 잃은 듯 싶었다. 그저 고슴다치다운 머리를 흔들어 가죽 쿠션에서 삐걱삐걱 소리를 내고 안경알을 번쩍거리면서 이유야 있건 없건 건성으로 네 하고 대답할 뿐이었다. 나는 방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 오스카는 먼저 차이들러 부인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부인의 손은 차고 뼈 없이 메말라 보였다. 고슴도치는 안락의자에서 담례를 하고 손짓으로 나를 문 쪽으로 재촉했다. 문 옆에는 오스카의 짐이 놓여 있었다. 내가 두 손에 짐을 들었을 때 그의 소리가 들렸다. 가방에 매달아 놓은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내 양철복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북을 칠 셈인가요? 아니요. 치려는 게 아닙니다. 전에는 곧잘 쳤습니다만. 나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평소에는 집에 없으니까. 앞으로 북을 치는 일은 아마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키가 크지를 않나요? 운 나쁘게도 높은 데서 떨어지는 바람에 성장에 지장이 있었어요. 무슨 말썽이 생기지만 않으면 좋겠는데요. 발작이라든가. 지난 몇 년 동안 내 건강 상태는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 활동적인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오스카는 차이들러 부부 눈앞에서 뛰었다가 달렸다가 한 끝에 유문극단 시설에 익힌 고개 흉내까지 냈기 때문에 부인은 킬킬거리면서 웃음을 터뜨렸고 고슴도치도 무릎을 치며 웃기 시작했다. 내가 복도로 나가 간호사의 우윳빛 유리문, 화장실 문, 부엌문 앞을 지나서 내 짐과 북을 내 방으로 옮긴 뒤에도 웃음소리는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5월 초의 일이었다. 그날 이후 간호사라는 신비로운 존재가 나를 유혹하고 점령하며 정복했다. 간호사에 대한 내 감정은 병적이었다. 아마 고칠 수 없을 정도로 병적이었다. 그 증거로서 모든 것이 먼 옛날 일이 되어버린 오늘에도 나는 내 간호사인 브루노의 솔직한 주장에 반대한다.
브루노의 주장은 이렇다. 남자만이 진정한 간호사가 될 수 있다. 환자들이 간호사에게 간호받고 싶다는 욕구를 품는 것이 벌써 병의 징후이다. 남자 간호사는 환자를 열심히 간호하며 자주 회복시킨다. 그런데 간호사는 여자의 길을 간다. 즉, 여자 간호사는 환자를 회복시키기도 하지만 때로는 에로티시즘으로 가볍게 양념해서 맛있게 만든 죽음으로 유혹한다는 것이다. 나의 간호사 브루노는 이렇게 말하지만 나는 그의 말을 기꺼이 받아들일 생각은 없다. 나처럼 2, 3년마다 간호사의 손에 생명을 맡겨본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이 뿌리 깊어서 순전히 직업적인 시기침에서 환자의 마음을 간호사들에게 멀어지게 하려는 남자 간호사의 음흉한 시도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 일은 내가 3번째 생일에 지하실 계단에서 떨어졌을 때부터 시작되었다. 그녀는 로테라는 이름의 간호사로서 프라우시트 출신이었다고 기억된다. 홀라츠 박사 밑에서 일하던 인계 간호사는 몇 년이나 나와 함께 있었다. 폴란드 우체국 방위전 후에는 나는 한꺼번에 여러 명의 간호사 손을 거쳤다. 그중 한 명의 간호사 이름만이 마음에 남아있다. 분명히 에르닝인지 베른이었을 것이다. 류네부르크, 다음에는 하노버 대학의 이름 모를 간호사들, 그리고 뒤셀도르프 시립병원의 간호사들, 특히 게르트 루트. 그러나 이번에는 내가 병원에 찾아가지 않아도 간호사가 직접 찾아왔다.